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소개되고 있는 전국시대의 4명의 공자, 제나라의 맹상군, 조나라의 평원군, 그리고 이제 위나라의 신릉군, 마지막으로서 초나라의 춘신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나라의 춘신군은 전국시대 4명의 공자 중에서 말년이 가장 비참했던 그러한 공자가 되겠습니다. 전국시대의 사공자들은 왜 빈객을 많이 맞이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공자들은 빈객들의 힘을 빌려서 나라의 어떤 중요 정치사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나라 정치에 돕고 또 세력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그런 이유였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인재들을 모아서 인재풀을 구성하고 그들로부터 인재를 찾고 또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전으로 말하자면 빈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사마천 사기 춘신군 열전의 오늘의 주제는 지혜로움이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춘신군 열전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결단력을 갖추어야 부족함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결단력이 부족하다면 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춘신군 사마천에서는 고사성어가 2가지가 나옵니다. 호유미, 여우 호자에 적실 유자, 꼬리 미자. 그래서 여우가 꼬리를 적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우는 머리보다 꼬리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물을 건널 때 꼬리를 적시지 않기 위해서 꼬리를 말아서 여우의 등에 얹고 그런 상태에서 물을 건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물을 건너다가 꼬리가 물에 젖어버리면 꼬리가 무거워져서 물을 끝까지 건널 수 없다라는 이런 옛 이야기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딱 착수를 할 때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는 사실 쉽지만 그 마무리, 끝마무리 짓기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다. 이런 비유에 의해서 호유미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춘신군 이야기에서도 춘신군이 진나라에 가서 글로서 진나라 소왕에게 유세를 빚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2번째 고사성어가 나오겠는데요. 무망지복, 업술무자에 발알망, 갈지에 복복자 이렇게 써서 뜻밖의 어떤 행운, 뜻밖의 행복, 사실 바라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행운을 맞이할 때 무망지복이다. 바라지 않았지만 나에게 행복, 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자, 춘신군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시대적으로는 전국시대 말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진나라가 영토 확장을 동쪽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제후국들은 서로 분열했다가 합족했다가 하는 그러한 상황을 반복하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춘신군이 활동하던 시기가 기원전 274년부터 238년 그가 죽기까지 기간 동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춘신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주인공인 충신군은 성은 황씨고 이름은 헐입니다. 그래서 충신군으로 명명되기 전까지는 제가 황헐이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헐이고요. 이 사람은 초나라의 경양왕 때 정계에 입문을 했고 또 그의 아들인 태자 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초나라의 고열왕입니다. 이 사람을 보조해서 재상직을 역임했습니다.
또 이 내용에 충신군의 빈객으로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주영이고 이 주영이라는 사람은 춘신군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한 명의 이원이라는 사람인데 춘신군이 잘못 맞이하게 된 빈객이 되겠습니다. 또 이 이원의 여동생이 등장을 하고요. 또 진나라의 소왕, 그리고 진나라의 당시의 재상이었던 범저, 그리고 잠깐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번 맹자 순경열전에서 보았던 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열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신군 이야기의 첫 대목은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다 보면 호랑이 둘이 지치게 되고 이 지친 틈을 이용해서 개들이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 두 마리는 진나라와 초나라를 말하고요. 개 두 마리라고 하면 한나라와 위나라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초나라를 침략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을 전해 듣게 된 초나라의 왕은 황허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서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하지 않고 화친할 수 있도록 사신으로 파견하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기원전 274년경이고요. 이 당시에는 진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쳐서 어느 정도 복속을 시켰고 한나라와 위나라에게 진나라가 군사를 내주어서 이제 우리가 초나라를 치러 가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시점입니다. 이때 진나라의 재상은 지난번 양우열전에서 나왔던 양우입니다. 유염 양우가 재상이었고요. 당시에 양우가 발굴해서 찾아낸 백기 장군이 요 직전 시점에 초나라의 검중 땅, 그 다음에 초나라의 수도였던 영, 뭐 이런 지역을 공격해서 함락을 한 상태였고, 이 초나라는 진나라의 공격에 영 수도를 버리고 이미 위나라 쪽 가까이 있는 진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또 이 시점 이전에 초나라의 회왕이 진나라의 어떤 계략에 빠져서 진나라에 갔다가 붙잡혀서 벌모로 잡혀있다가 이미 사망을 한 지 좀 되었고요. 그 회왕의 아들인 경양왕이 이 시점에 초나라의 왕으로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의 경양왕은 사실 진나라에서는 초나라의 경양왕을 우습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초나라 공격을 쉽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시점에서 초나라는 상당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춘신군 황홀에게 당신이 진나라에 좀 가서 진나라가 우리 초나라를 공격하려는 그 계획을 좀 막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공을 꼭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진나라에 파견을 시킵니다. 사실 이때 황원이 진나라를 가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진나라로 파견되게 되었던 거죠. 자, 진나라에 도착한 이 황홀은 진나라 소왕에게 글로써 자기의 뜻을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책에 황홀이 진나라 소왕에게 쓴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긴데요.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제가 만약 진나라 소왕이라고 해도 이 글을 읽고 나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편지 내용의 첫 구절에 보게 되면은 진나라가 한나라와 위나라를 확실하게 복속시켰음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됩니다. 황홀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옛 중국의 고대 시경서경의 이야기에서 진나라의 소왕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해왔지만
아까 고사성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일은 시작하기 상당히 쉽지만 그 매듭, 끝매듭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무력으로서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인을 베풀어서 덕치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하지 말고 그 이익 뒤에 있게 될 재난을 가볍게 보지 말라. 그러면서 진나라가 초나라를 망하게만 하려고 할 뿐 그 뒤에 복속시켰다고 생각했던 위나라, 한나라가 다시 강해짐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편지 내용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나라가 또 위나라가 이 진나라에 복속되어서 복종하는 것은 과거 춘추시대 말에 보았던 월나라의 구천이 오나라의 부천에게 복종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오나라의 부차를 잡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한나라와 위나라는 예전부터 진나라하고는 사실상 원한을 많이 샀던 그런 나라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날 이 한나라, 위나라가 진나라에게 쉽게 이렇게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뒤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이 시점에 진나라가 한위를 앞세워서 초나라를 공격할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우고 있는 사이에,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사이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개, 그러니까 한나라와 위나라가 그렇게 되면 이 중원, 중국 땅의 중간 위치,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가 되어 이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때 이 제나라는 그 기회를 틈타서 초나라를 공격해오고 또 진나라는 위나라와 한나라와 다시 한번 부닥치게 되니까 차라리 진나라와 초나라가 호랑이 두 마리처럼 싸우지 말고 화친을 합시다. 그래서 개가 되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쉽게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 소왕이시여 우리 초나라를 치려하십니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와 진나라와 같이 화친을 하면 진나라는 저 한나라 위나라를 확실하게 복속을 시켜서 제나라 국경까지 서로 맞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중원의 허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연나라, 조나라 두 나라와 이 밑에 있는 제나라, 초나라 간의 왕래가 중원을 차지한 진나라 때문에 끊기게 되니까 이 다음에 굳이 초나라 먼저 치지 말고 이렇게 중원을 차지해서 저 북쪽에 있는 연나라 그리고 조나라를 먼저 쳐서 차지하고 다음에 제나라를 치고 마지막에 초나라를 치면 아마 진나라는 수월하게 그 끝을 잘 매듭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황홀은 진나라 소왕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초나라를 쳐서는 안 됩니다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초나라를 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순서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때 초나라의 황홀이었다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황홀이 지혜가 아주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내 주장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예전에 한비자에서 들어보신 것 같이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진나라 소왕이 뭐 초나라를 치지 말아주세요 하면 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이 어떤 지혜를 펼쳐서 그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함으로 인해서 초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기 위한 그런 계책을 만들어서 소왕에게 전달한 거죠. 이 글을 읽은 소왕은 여기에 뜻에 공감을 하고 그 대신 저 초나라의 태자인 완을 볼모로 데려올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황홀은 다시 초나라의 태자였던 완을 모시고 진나라로 와서 진나라에서 같이 볼모로서 생활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초나라 태자 완은 훗날 초나라의 대통,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고열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진나라의 볼모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지금부터는 진나라에 들어와서 볼모가 된 태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와 화친을 성사시킨 조건으로 BC 273년 초나라는 태자 왕을 황홀과 함께 진나라의 볼모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 태자는 진나라의 양우를 몰아내고 재상이 된 범저와 아주 친한 친분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약 한 10년 가까이 진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범저와 아주 친분한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9년이 지났는데 초나라의 경양왕이 시름시름 앓고 이때쯤 되니까 초나라의 후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황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 지금 현재 진나라의 볼모로 와 있는 이 태자가 다시 초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지금 현재 왕의 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왕위를 지금 현재 왕이 죽게 되면 왕위를 이어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진나라와 현재 초나라의 화친 관계가 깨질 수 있겠다. 또 이 태자지만 이 태자가 왕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진나라 재상인 범저에게 이야기하고 소왕에게 부탁해서 태자를 다시 초나라로 돌려보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들은 범저가 진나라 소왕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초나라 태자를 다시 진나라로 보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나라의 소왕은 약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태자를 바로 보내지 말고 그러면 당신 황홀이 초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와라.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사실 다급해진 초나라의 황홀은 집으로 돌아와서 태자에게 마부의 복장으로 변장을 시킨 다음에 바로 마차에 태워서 초나라로 내려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치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태자와 같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태자가 초나라에 당도할 시점쯤 돼서 황홀은 소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태자를 이미 초나라로 보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진나라의 소왕은 노발대발하면서 황홀에게 자결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때 옆에 있던 진나라의 재상 범저가 그 왕을 말립니다.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면 저 황홀은 죽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저 황홀을 바로 초나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현재 초나라의 태자가 왕이 되고 나면 자기 밑에 신하로서 황홀을 간택하게 될 것이고 또 태자도 그렇지만 이 황홀 자체도 우리 진나라와 화친 관계가 있으니까 저 왕이 초나라에서 왕이 됐을 때 이 황홀이 같이 있어져야 초나라와 진나라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화친 관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시고 다시 황홀을 초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진나라 소왕은 범저의 이야기라면 신뢰를 하는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동의해서 소왕은 황홀을 초나라로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나라로 돌아오고 3개월 뒤에 경양왕은 병으로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태자단이 초나라의 고열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기원전 262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나라 고열왕은 황홀을 재상으로 임명을 하고 그때 춘신군이라 명명을 하고 또 회수 북쪽 땅 12현을 봉토로 하사합니다. 근데 이 회수 북쪽 땅이 사실 저 제나라의 국경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들로부터 약 15년 뒤에 춘신군이 이 땅은 초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지인데 내가 봉토로 갖기에는 너무 무리니까 차라리 이 회수 북쪽 땅은 초나라 국가에서 관장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저기 강동 땅으로 옮겨서 봉토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대토를 하는 거죠. 봉토에 대한 이제 교환을 국가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나라의
태자타는 황홀의 어떤 지략과 이 노력으로 인해서 볼모로 붙잡혀 있던 진나라에서 탈출하여 초나라로 돌아와서 왕권의 대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초나라의 고열왕과 함께 재상이 된 춘신군이 그 이후로 약 25년 동안 재상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25년간 벌어졌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춘신군이 재상이 된 4년차 때 개략적으로 약 한 BC 259년에서 260년 그 사이입니다. 이때 진나라와 조나라가 먼저 번에 백기열전에서 들으셨던 이 장평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62년에서 260년 2년간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때 조나라는 진나라에게 전쟁에서 져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이 생매장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 진나라는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을 또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조나라의 전국 사공자 중에 조나라 사람 평원군이 그 자기 빈객 모수 자천이라는 그 모수라는 사람을 이끌고 초나라에 합종을 맺기 위해서 도착을 하잖아요. 그때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조나라와 초나라가 합종을 맺게 되고 또 초나라는 군대를 초나라에 파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조나라와 초나라의 공자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빈객들도 항상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일부 대표적인 빈객들이. 그런데 이 조나라 빈객들이 초나라로 오는데 그 복장이 대모를 꽂고, 이 대모라는 거는 보니까 이제 거북이 등 껍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비녀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귀한 것이겠죠. 그런 걸 꽂고 또 칼집에는 또 주옥으로 장식을 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 초나라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빈객들이 좀 화려하게 꾸미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마침 또 그거를 맞이하는 초나라의 공자의 빈객들은 거기에 맞장구 쳐서 신고 있는 신발에 주옥으로 장식된 그런 신발을 신고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사마천에 써 있습니다. 열전에. 야, 이걸 보면서, 야, 이 당시에도 공자들 간의 그 빈객들 사이에서 서로 우리가 더 잘 나간다 하는 이런 허세가 장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가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고전 할 때 보면 아주 뭐 응원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에 대해 위상을 이렇게 막 세우기 위해서 서로 응원전 열띠잖아요. 그런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춘신군이 초나라에서 재상을 8년차 하던 해, 그러니까 기원전 255년에는 이 춘신군이 아직은 노나라가 제나라 사이, 유나라, 뭐 초나라 요 사이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설당 바로 위쪽에. 그래서 이 노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제나라의 직하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직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문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학문관을 만들어줬던 거죠. 이 직하에서 수장 노릇을 하고 있던 순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순자를 초나라로 모셔와서 초나라 날릉 지역이라는 곳에 이제 현령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마천 사기열전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얘기지만 전국책에 보면은 훗날에 이 춘신군이 다시 순자를 다시 내쫓았다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순자가 나중에 다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초나라의 재상으로 있었던 14년차, 그러니까 BC 249년인데요. 이 시점에는 진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부리가 재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상이 되냐면 장양왕, 그러니까 자초였습니다. 원래 자초를 진나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책을 꾸민 일이 있잖아요. 이 장양왕을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고 또 동주, 주나라의 그 후속이죠. 그 동주를 완전히 이제 차지하고 나서 재상이 되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BC 249년 진나라 장양왕이 이제 등극을 한 거죠. 그 사이에. 그리고 춘신군이 재상이 된 지 22년 차, 그러니까 기원전 241년에는 이제
진나라가 나머지 제국들을 아주 강하게 푸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 발악처럼 제국들 간에는 진나라를 상대로 합종원 계약을 맺고 초나라가 그 합종의 맹주가 돼서 함곡관까지 연합군으로 함곡관까지 가서 진나라와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 때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두고 그 뒤로 춘신군과 초나라의 고열왕은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 고열왕이 왕에 대해서 20년 넘게 황홀 춘신군과 동고동락을 해왔는데 이 전쟁의 패배를 빌미로 이제 서서히 왕과 재상 신하 간의 사이가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시점에 춘신군의 빈객 중에 주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영이라는 사람이 춘신군에서 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춘신군 때문에 초나라가 사람들은 약해졌다. 전쟁에서 당신이 정치를 잘못해서 약해졌고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주영이 제가 볼 때는 20년 넘게 진나라가 우리 초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그간에 당신 춘신군의 노력 때문에 그러한 역할 때문에 진나라와 화친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평화로운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와서 위나라하고 한나라가 진나라에 이제 완전히 병합되고 진나라가 동쪽으로 아주 크게 확장을 한다 하니까 이제 우리 초나라는 수도를 현재 있는 이 현이라는 지역에서 이 현이라는 지역이 지도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위나라 대량 땅, 대량 수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공격해 오면 금방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영이라는 사람이 춘신군에 건의를 한 거죠. 이 진이라는 지역의 수도를 버리고 우리가 저 수춘, 동남쪽으로 도읍을 옮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따라서 춘신군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주영의 말을 따라서 초나라의 수도를 진현에 있는 진에서 수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초나라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백기 장군이 검중 땅과 영 땅을 공격해서 영이었던 초나라 수도를 함락시켰잖아요. 그때 진으로 옮겨갔고 이번에 이 시점에 춘신군이 재상이 된 22년 차에 진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수춘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또 한번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춘신군이 서서히 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열왕이 후궁들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후대의 후손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춘신군은 이 후계자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초나라 고열왕에게 후궁들을 계속 들였던 거죠. 하지만 계속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조나라의 이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초나라의 고열왕에게 후궁으로 바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상황을 딱 살펴보니까 저렇게 후궁이 많은데도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은 임신이 불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여동생을 저 왕에게 바쳐봐야 좋은 일은 얻을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훗날에 총애를 못 받게 되면 더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초나라로 온 김에 춘신군의 빈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이원이 자기 나라인 고향에 다녀오겠다며 조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는데 돌아오겠다는 예정일보다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춘신군이 이원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저 제 나라의 왕이 자기 여동생을 자기한테 시집을 보내주면 어떻겠느냐고 술 한잔 하자고 자꾸 종용하는 바람에 내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춘신군이 뭐라고 또 묻냐면
그래, 그래서 그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원이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이야기는 없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춘신군이 갑자기 욕심이 생겼는지 그럼 그 당신 여동생 혹시 나한테 줄 수 있겠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이원은 당장 물론이십시오. 춘신군께서 원하신다면 제 동생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춘신군의 후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원의 여동생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춘신군의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원은 자기 여동생과 짜고 이제 모사를 꿉니다. 그래서 모사를 꾸면서 여동생에게 춘신군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꼬드깁니다. 그래서 춘신군에게 이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열왕이 당신을 아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고열왕 덕에 재상직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열왕이 후손이 없으니 조만간 고열왕이 병을 앓다가 죽게 되면 그 형제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될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물려받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친분 있는 사람들을 등용시키게 될 것이고, 또 당신은 그동안 그 형제들에게 밉보이는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신에게는 아마 재앙이 돌아오게 될 것 같고, 그때도 당신이 지금 현재의 자기와 봉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침 제가 임신을 했으니 이 일은 당신 춘신군과 저만이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아예 저를 고열왕께 바쳐주시면 제가 훗날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게 되면 당신은 초나라의 전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잘하면 초나라의 고조가 되어서 당신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대로 당신께서 재앙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제안을 합니다. 자기를 고열왕의 후첩으로 추천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춘신군을 꼬드긴 거죠. 자, 여기서 춘신군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계책을 받아들여서 초나라 왕에게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바치고, 이 초나라 왕은 이 여자를 뭐 이쁘게 생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잘 대하고 총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 뒤에 10달 지나서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사가 정해진 거죠. 태자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이때 이후로 오빠였던 이원은 초나라에서 벼슬을 얻고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원이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춘신군이 이 이야기를 발설을 하거나 오히려 자기가 태자의 친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권세를 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몰래 춘신군을 죽일 사병을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초나라 사람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훈련시키고 있는 걸.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고열왕과 춘신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초나라의 수도를 옮기자고 제안을 했던 빈객인 주영이 춘신군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춘신군이 재상으로 지낸 지 25년 차 되는 기원전 238년도입니다. 마침 고열왕이 병에 걸렸고 조만간 고열왕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닥친 거죠. 이 빈객이었던 주영이 초나라 춘신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열왕이 병이 나서 오늘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당신에게 뜻하지 않은 복이 찾아올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하고 뜻하지 않은 재앙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뜻밖의 인사를 구해두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뜻밖의 행운, 뜻밖의 복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 태자가 되었잖아요. 이 태자가 왕이 되는 그때 얻게 되는 초나라 춘신군에 대한 어떤 행운,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뜻밖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완이 내심 춘신군을 살해하기 위한 그런 계획, 모사를 꾸미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재앙에 닥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거기에 그러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뜻밖의 인사를 구해두지 않았다, 그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기용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춘신군에게 저를 낭중으로 임명해 주시고, 이 낭중이 되면 내가 지금 모사를 꾸미고 있는 이완을 먼저 살해해서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춘신군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춘신군이 당시 이제 나이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주영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무슨 소리요? 이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면서 별거 아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면서 일축해버립니다. 주영은 춘신군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이야기가 또 세상에 알려질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저 이완에 의해서 살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잠적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느낀 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보면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과잉 친절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아부성인 행동을 하거나 아부성인 언어를 하거나 이러는 사람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음흉하고 이렇게 비열한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는 약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위장을 해서 상대에게 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에는 악의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어떤 기회가 포착이 됐을 때 그걸 탁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비춰지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가려내는 그러한 해안과 그러한 지혜가 있지 않으면, 또 결단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또 너무 지나치게 잘 대해주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 이런 인물이 혹시 이원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한 번씩은 해보면서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7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고열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춘신군은 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 문상을 하기 위해서 궁궐로 달려가고 있죠. 이때 이원은 궁궐문 뒤에 군사를 숨겨놓고 있다가 궁궐문으로 들어오는 춘신군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춘신군 집안 사람 일가족 모두를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태자는 나중에 초나라의 유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신군은 안타깝게도 비명횡사,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지 못하고 내지는 병사하지 못하고 살해를 당하는 이런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진나라에서는 진시황이 왕이 되은 지 9년차 되는 시점인데, 여기 이 이원과 이원의 여동생, 그리고 춘신군, 그 다음에 임신해서 태어나게 된 초나라의 태자, 이 이야기가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 예전에 여기 진시황 역시도 진시황이 여부리의 첩이었던 조이가, 여부리가 조이에게 임신을 시키고, 이 조이라는 여자를 장차 진나라의 왕이 될 만한 태자 후보자인 장양왕이었죠. 그때 그 당시 이름은 이제 자초였습니다. 자초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진시황이 사실은 자초의 아들이 아니라 여부리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설이 있잖아요. 이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부리의 이러한 진시황 이야기가 더 먼저 일어난, 시대적으로 앞서고
초왕의 춘신군 이야기가 그 뒤에 이야기인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뭔가 그 당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암암리에 이야기되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 시점에 진나라는 진시황이 9년째 되던 해에 자기 어머니인 조이와 또 여부리의 어떤 그 계략에 의해서 환관이 있었는데 노예라는 환관입니다. 사실 가짜 환관이었습니다. 진시황의 어머니인 조이와 노예라는 환관, 가짜 환관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왕은, 진시황은 이 노예를 잡아서 그 삼족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또 이 모든 일을 그동안 꾸며왔던, 그리고 감춰왔던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재상이었던 여부리를 벼슬을 다 빼앗고 진나라 바깥으로 내쫓는 일이 벌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까지가 춘신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마천 이야기. 그러면서 사마천 태사공은 마지막에 초나라에 춘신군이 있었던 그 초나라 성과 궁궐을 내가 찾아가 봤더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였다. 그 위세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던데 춘신군이 이 초나라를 위해 진나라와 화친하고 또 태자를 진나라에서 초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해준 이러한 일들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빈객으로 맞았던 음흉한 사람 이원에게 당한 일은 아마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늙어서 사리 판단이 약간 흐려져 그렇게 되었다고 자기는 판단을 한다. 다만 주영이라는 빈객이 상소를 올려서 이원을 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세상사 어떤 마땅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재앙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라며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전국시대 각 제국들의 빈객을 두고 있었던 사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각 공자별로 어떤 특색을 갖고 있고 그들만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나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사공자 중에 제 나라의 맹산군 이야기를 했죠. 이 맹산군은 풍환이라는 빈객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위기도 넘길 수 있고 진나라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 또 빈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했을 때 그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또 떠나갔던 빈객들, 배신했던 빈객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빈객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러한 풍환으로부터서 빈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맹산군도 역시 자기 사촌이죠. 사실은 제나라의 민왕의 시기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조나라의 평원군은 사실 사람은 좋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약간 지혜롭지는 못했고 또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도 사실 떨어졌습니다. 또 이 평원군은 풍정이 상당 땅을 조나라에게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당장 그 땅을 얻게 되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는 장평의 전투에서 40만의 조나라 병사를 잃게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큰 전투에서 자기 나라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평원군에게도 그 빈객 중에 자기 스스로를 천거하는 그 모수라는 사람이 한 나라를 포위했던 진나라가 퇴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업적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평원군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좀 오스룩한 면이 있지만서도 빈객을 통해 자기가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공자 중에 위나라의 신릉군이 있었죠. 이 위나라 공자인데 이 신릉군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신의를 갖고 빈객들을 찾아다녔고
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천하든 귀하든 빈객으로 맞이했고, 또 매형이었던 조나라의 평원군의 부탁을 들어 자기의 장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위나라 병사를 이끌고 조나라를 구한 그러한 공을 세웠고, 또 나중에 위나라로 다시 자기 조국인 위나라로 돌아와서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위나라가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간계에 의해서 역모를 꿈꾸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자 이 위나라, 자기의 그 형이었던 위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다가 도피 생활을 하고 술로서 지새다가 술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죠. 자, 오늘 이 마지막 춘신군은 안타깝게도 전국시대의 공자 중에서 오직 춘신군만 자기 빈객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이원이라는 잘못된 음흉한 빈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주영이라는 빈객이 옳은 소리를 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도 당시에 사마천은 나이가 들어서 사리 판단이 안 돼서 그랬다라고 평을 했지만 사실상 지혜나 이러한 머리는 좋았어도 결단력이 분명치 않아서 결국 주영의 직언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 주영의 이야기대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불운의 공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어찌 보면 삶의 차이는 이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옛 선인들의 지혜와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열전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입니다. 적극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사회에 걸쳐서 전국시대 사공자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열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열전은 범저열전입니다. 범저, 채택열전. 이 범저와 채택은 두 사람 다 진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전국시대의 사람입니다. 범저열전이 지금까지 사마천 사기 제가 강의로 이렇게 찍었던 영상 등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조목조목 이렇게 집대성돼서 아주 재밌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실려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됩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사마천 사기 열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범저열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